그건 거꾸로 뭘까요? 안토시아닌이 조금씩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포도의 겉껍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야, 포도 제발 저 껍질 차면 먹어라. 거기 몸에 다 좋은 게 있다던데 저도 껍질을 잘 못 먹습니다. 쪽 빨아먹고 버리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에 좋다는 안토시아닌은 거기다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달달한 것만 취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도 주스를 가공해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공의 필요성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할 텐데 이쪽에서 그 포도 주스의 착즙률을 딱 결정하는 게 이제 블렌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포도하고 제가 여기 지금 포도하고 베리류라고 했잖아요. 베리류. 베리가 뭘까요? 알고 있는 베리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되게 많아요. 예? 블루베리. 예. 스트로베리. 맞아요. 예? 예, 블랙 초코베리는 블랙 초코베리는 이제 아로니아라고 하잖아요. 아로니아는 사실 베리과가 아니라 장미과 소속의 사과 쪽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항상 거기 우리가 작물을 처음 접할 때 얘는 어떤 식물을 갖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장미과 소속이라 거기 장미과 소속의 식물로 분류가 돼서 원가 판매가 되질 않고 있죠. 그래서 사과도 원가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왜냐면 국제적으로 장미과 소속의 미생물은 규명되지 않는 거기 미생물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국가 간 전파를 못하게 하려고 장미과 소속의 제품들은 국가 간 거래를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로니아도 우리가 수입을 못해요. 대신 이렇게 가공해서는 들어오는 와요. 그러니까 원가로는 수입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리류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도 킴벨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베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스트로베리 맞아요. 딸기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이게 다 자연적으로 이게 착즙이 참 어려운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왜 착즙이 안 되느냐고 하면 이게 약간 손으로 만지면 코처럼 막 흘러내리죠. 그래서 착즙하는 착즙액을 다 막아갖고 착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주성분 때문이냐면 펙틴 때문에래요. 우리 펙틴 알고 계시죠? 가공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잼 만들 때 꼭 집어넣죠, 그죠? 근데 잼감을 만들 때도 이제 두 가지예요. 자연적인 잼이 있고 펙틴을 넣어서 인공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앞으로의 방향성은 우리는 여기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인공 첨가물을 자꾸 배제하면서 자연성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잼을 만들 때 가공 적성을 하기 위해서 펙틴을 넣는데 펙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엉겨붙고 끈적끈적.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그동안 가공이 어려웠냐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가공이 왜 어려웠냐면 이 안에 조직들이 사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자라고 하면 얘는 사슬 구조로 이렇게 다 엉켜 있어요. 우리 엉겅퀴 아시죠? 그리고 수세미 딱 잘라서 말리갖고 이러면 이렇게 되죠.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 안에 펙틴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연 착즙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펙틴을 분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얼려서 냉동하는 방법.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과 유통이 딱 끝나가면 거의 냉동실에 들어가거든요. 냉동이 된 상태에서 해동을 하고 착즙을 하면 그 착즙이 안 되던 게 한 30% 정도의 착즙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블렌칭을 하게 되면 수율이 60%, 7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잼을 할 때는 펙틴을 넣어서 제품의 물성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베리카 같은 경우는 그 펙틴을 녹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펙틴을 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냉동해서 하는 방법, 블렌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태리나 외국 같은 경우는 효소제를 첨가를 해요. 효소제를 첨가해서 그 펙틴을 녹여버려요. 근데 그 녹이는 과정이 48시간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기 베리류 같은 경우 그래서 저 공정은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설비는 특허로도 나왔는데 베리 가공 방법에 특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같은 경우는 세척이 돼서 이송 컨베이어를 거쳐서 팥에 블렌칭 탱크 착즙하는데 이 블렌칭에서는 아까 온도를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안토시아닌이잖아요. 안토시아닌은 80도 이상을 올리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게 될 텐데 제가 정리한 걸로는 60에서 80도에서 한 30분 정도의 추출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수율은 한 70% 정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항생 계열은 뭘로 끝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중간 효소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효소는 어떤 걸로 끝날까요? 이제 항생제는 우리가 이제 알았고, 우리 쉽게 해서 배아제, 뭐모제, 키노라제, 세라티오페피제, 뭐 제자로 끝나는 약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게 다 효소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많이 이제 접하고 이제 가공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안토시아닌 얘기를 많이 할 거고 효소제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공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갈 게 우리가 이제 발효산물이거든요. 발효는 거의 효소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 들을 때 모모닌 그러면 항생제 쪽이구나. 모모제 효소 쪽이구나. 그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쪽 같은 경우는 포도나 블루베리는 이 브랜칭을 하는 기술이 이 앞 전단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하고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줄기 제거하는 게 제일 힘들죠. 줄기 제거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포도를 세척을 하고 이쪽에서 제경기라고 줄기 제거를 따로 할 겁니다. 제거가 된 액은 포도 같은 경우는 파쇄기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경된 액은 블렌칭 탱크로 들어가서 온도 한 60에서 80도에서 한 2, 30분 블렌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합 착즙을 하고 마이크로 여과를 거쳐서 똑같이 치즈 살균해서 이렇게 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학적으로 안정하게끔 되려고 저쪽에 지금 상온 실험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후처리를 하게 되면 유통기한은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살균기도 이렇게 높지 않아도 되고요. 한 90도에서 80에서 90도에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만 살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 살균기라는 저 렌칭에 있어요. 네. 왜 그러고? 예? 렌칭 그 과정에서 예. 한 80에서 90을 하는지 예. 해도 저 차이점이 있습니까? 많죠. 영양가적인 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이 브랜칭은 중간 가공 공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라고 하면 포도 씨하고 껍질하고 다 뒤엉켜 있어서 여기서는 살균의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맑게 내고 나서 여기 저장 탱크가 있거든요. 이 저장 탱크에서 온도 기능도 넣어놨어요. 나중에 팁인데 만약에 생산을 직접 하다가 하루에 1톤 이상 생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1톤, 2톤까지. 그래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할 때는 이거를 일일이 살균하기가 아마 버거울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온도에서 온도를 한 90도로 세팅을 해 놓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한 20, 30분 안에 온도가 승원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뜨거운 상태로 포장을 하세요. 뜨거운 상태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살균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초이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뜨거운 상태로 핫필링이 됐겠죠. 그 다음에 꼭 수반해야 될 게 냉각이에요. 냉각. 제가 오늘 이거 자신 있게 드셔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요것 또한 살균을 다 하고 냉각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근데 냉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멸균하고 살균은 다르죠. 그러니까 멸균은 어떤 게 멸균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멸균은 아예 무균을 만드는 거예요. 균을 아예 다 삭제한 게 멸균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식품학적으로는 121도에서 보통 한 15분,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접촉했을 때 멸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해야 되는 발효를 해야 되는 그런 거 할 때 접목하는 기술이고요. 또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받을 때 모두 의약 그런 거는 멸균 과정을 거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식품에 들어가는 균은 보통 한 80도 정도
70도 정도에 된다고 하면은 거의 유해한균은 다 사멸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면서 제일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식중독균들이죠. 식중독균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식중독균. 우와, 맞아요. 포도상 귀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예. 항색 포도상 귀균, 뭐 하다못해 대장균도 있고요, 그죠? 예. 대장균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대장균군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장균은 우리 사람 화장실 그 변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게 대장균이고요. 대장균군은 요즘에 토양에서 생장을 하잖아요. 토양에서 벌써 얘가 갖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대장균군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그래서 요즘에 최근의 추세로 보면 대장균군을 그러니까 이런 원물에서 체크하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아니 그 태비태야 이제 그런 예. 걸로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고향에서 예. 왜 똥물을 이렇게 아, 근데 원래 예전부터도 나왔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뿌리 식물들. 그래서 깨끗이 씻어 두시면 돼요. 근데 대장균군은 제가 표현한 게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는 않은데 거기에 새로운 미생물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이나 항생 포도상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컨트롤이 가능한 균인데 대장균군은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공을 할 때 살균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 식품은 그래서 한